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5부 가운데 10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8번째 강의에서 이성의 한계, 9번째 강의에서 인식의 한계를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지식에도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증주의 철학을 주창한 프랑스 철학자 오기스트 꽁트는 19세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것은 별들이 무슨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증주의 철학자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확실히 검증해 본 것만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의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으로 볼 때 자기 말은 영원히 틀리지 않을 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별에 못 가볼 거니까요. 근데 꽁트 생각 틀렸거든요. 오늘날의 과학은 별에서 오는 빛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무슨 물질이 되는지 다 알아내요.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로서 연력학 제2법칙으로 유명한 로드 켈빈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이 윌리엄 톰슨인데 워낙 연력학에 대해서 공이 많아가지고 귀족의 칭호를 받아가지고 로드 켈빈이라고 부르는 켈빈이온 1900년 영국 과학협회 정기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제 물리학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제 연력학 제2법칙 하니까 뉴턴력학은 완벽했고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열현대까지 하니까 더 이상 과학이 할 게 없어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냐? 측정값을 더 정확하게 다루는 것이다. 지금까지 측정값을 4자리까지 했다면 조금 더 정밀하게 5자리까지 해요. 이 정도만 된 거고, 이제 과학은 다 됐다, 이렇게만 하는데 켈빈경의 말은 바로 틀리게 됩니다. 바로 켈빈경이 이런 연설을 한 바로 그 해에 양자역학에 초석이 되는 프랑크 양자와 가설이 나왔고, 바로 5년 뒤에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됐습니다. 자,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은 어느 정도 옳을까요? 꽁트와 켈빈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했는데 금방 깨졌거든요. 제가 8강에서 수학의 공리도 과학의 가정도 모두 믿음이 그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믿음은 논리적 사유나 귀납적 추리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은 어느 정도 옳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의심할 일 없이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 수학적 진리는 한번 옳다고 증명되면 바뀌는 법이 없지만 과학적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계가 수용하는 이론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지식이 정반대의 내용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지식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측정의 정밀도가 높아지면 과학 이론이 바탕이 되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지동설과 천동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동설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엄밀하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느냐, 태양이 지구를 도느냐를 측정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알아보는데 연주시차가 없으니까, 연주시차란 말은 만약 지구가 돈다면 별들이 이렇게 보는 방향이 다를 텐데 그렇지 없으니까 이건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들이 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수지만은 역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의 좋은 예인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측정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 꼭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원리를 말하는 것처럼 너무 엄밀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제가 반야신경과 양자역학 강의 제3부 16강에서 복습했는데 오늘 딱 복습하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가져왔습니다. 과학의 힘은 객관적이고 엄밀한 검증에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대상일 때는 분명히 그래요. 좋은 예가 천동설과 지동설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측정해 보니까 약간의 연주시차가 있다는 걸 알아서 이제 천동설, 지동설 바뀌었는데, 현대 과학의 시작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바탕에는 천체의 운행에 대한 전문 관측이 있었고 천동설과 지동설 모두 당시로서는 정밀한 관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동설과 지동설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한번 가만히 본다면은 그리스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지구 두개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는 자, 지구가 움직이는지 달이 움직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주시차가 있는 것을 관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연주시차라는 건 말하면 그림에서 보듯이 그 별들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우리가 여름이라고 그러고 왼쪽을 겨울이라면 오른쪽에서 봤을 때 별들이 그 노란 별을 본다면 노란 별은 그 위에 배경에 보이는 별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오른쪽의 그림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왼쪽에서 볼 때는 또 그 별들 배경에서 왼쪽 그림처럼 보이겠죠. 근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연주시차를 측정할 때는 당시의 관측 기술로서는 연주시차를 측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주시차가 없으니까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 보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을 바탕으로 이제 달력을 만드는 훌륭한 천문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조금 더 관찰해 보니까 연주시차를 이제 발견한 거거든요. 지동설이 나왔는데 지동설이 나왔다고 해서 과학이 크게 진보한 건 아닙니다. 아직 왜 별들이 관측된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별들이 운동 방식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책에는 태양과 지구 위치만 바꿨을 뿐이고 프톨레마이처럼 등서 원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지동설로서 이 전체 운동을 기술해봐야 프톨레마스의 천동설에 기술한 것보다 조금 정도 나을 정도지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더 정밀하게 측정해 보니까 행성이 타원 궤도를 이룬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케플러 법칙이죠. 그걸 바탕으로 뉴턴이 이제 미적분을 이용해가지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별들이 운행에 관한 법칙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비록 과학이 탄생한 겁니다. 바로 감각기관이 인식한 거, 그게 측정이죠. 관측. 그거를 뉴턴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그거로 정리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과학이 생겨난 거죠. 과학적 진리가 힘을 발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객관적 검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엄밀한 객관적 검증에 대한 요구가 과학의 역할을 제한하고 과학의 힘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행동주의 심리학의 좋은 예거든요. 어떤 역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가 마음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이 있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건 내 마음이니까. 과학이 그 연구 대상을 볼 때는 반드시 과학적 패러다임이라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 연구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음은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또는 두뇌 상태가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틀을 통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과학적 패러다임과 기본 가정은 수학의 공리책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나 마음이라는 것도 나한테 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고 내 두뇌 상태가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두뇌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이라는 건 항상 실증해야 되거든요. 그런 추론 갖고는 안 돼요. 논리적 추론 갖고. 딱 정말 확실히 그런지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망치로 나를 확 치면 나는 아픔을 느끼고 아야고 비명을 질러요.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이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 나랑 똑같이 행동하니까 이 사람이 아픔을 느낀다고 유추하는 겁니다. 그 동물들도 아픔을 느끼면 사람과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물건도 근데 발로 차고 때리면 소리를 내거나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동물이나 식물 또는 물건에도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비명 지르기 다르겠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책상을 꽝 치니까 책상이 꽝 소리를 냈어요. 그럼 이게 마음이 있어서 그럴 걸까요? 어쨌든 뭔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행동하면 그걸 유추해서 마음이 있다고 보는데, 자신의 일에 비추어서 남에게 일어난 일을 판단하는 것은 유추론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타다른 것 같긴 한데,
과학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 우리는 그 방에 아기가 있다고 판단해요. 물론 이것도 추론이에요. 추론이긴 하지만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옆에 가서 실증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어린아이가 없었고 어른이 아기 성대로 묘사해갖고 울음소리를 낸 거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추론이 트면 결론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책상을 때렸더니 얘도 이거 울었어요. 우는 소리 다 다르잖아요. 이 책상이 마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반면에 몸에 받은 충격과 거기서 나온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 상태를 추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비명을 지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은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검증하죠? 그 사람이 사실은 고통도 하나도 없는데 그럴듯하게 연기를 했을 수도 있고 성대묘사를 멋지게 해서 아픈 것 같고 또는 그 사람이 다른 뜻에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비명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책상을 칠 때도 이 소리가 책상이 기뻐서 내는 소리인지 슬퍼서 내는 소리인지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거잖아요. 반응했으니까. 근데 왜 책상은 마음이 없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유추론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믿음일 뿐입니다. 관찰 내용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반복 검증된 것만이 과학적 진리를 인정받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철저하게 과학적인 바탕 위에서 연구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20세기 초부터 20세기 거의 말까지 중엽 지나서 말까지 이 심리학을 지배했는데 그게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행동주의는 관찰과 예측이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서 인간이나 동물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 심리학 이론인데 행동주의는 심리학을 자연과학과 맞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이런 것처럼 맞먹을 정도로 아주 신뢰할 만한 과학적 토대에 의해서 마음을 연구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20세기 초중반을 주름잡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는 행동주의 심리학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딱 무슨 심리학에서 말하면 행동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은 관찰 가능한 현상과 측정 가능한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국한시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니까요. 행동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흔히 S와 R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스티뮬레이트와 리스폰스로서. 이렇게 알려진 것으로 관찰할 수 없는 심적 과정에 대해서는 사색하기를 거부합니다. 관찰 가능한 자극 반응만 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를 가지고 자극 반응을 실험하는 중에 전기불이 번쩍거렸어요. 그러니까 쥐가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누가 전기불이 번쩍이자 쥐가 무서워 도망갔다라고 말하기 쉬운데 그거는 행동주의 심리에서 볼 때는 비과학적인 진술입니다. 전기불이 번쩍이자 쥐가 도망갔다라고 해야 돼요. 쥐가 무서워서 안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무시처럼 관찰돼서는 그 연구 주제도 될 수 없어요. 그전에는 프로이드 심리학에 있어서 무의식 이런 말을 했는데 무의식 같은 건 관찰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아리아식과 같은 개념은 고려할 가치조차도 없죠. 그런 건 없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자극 반응으로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행동주의 심리학 거장으로 대중적에는 보통 두 번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심리학자가 프로이드라면 두 번째 유명한 심리학자가 바로 스키너인데 스키너는 행동주의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기 위해서 보상을 통해 행동을 형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정의하면서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외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내적인 요인인 정서적 요인이나 정신 상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끌어내려면은 적절하게 자극을 줘서 보상을 주면은 그 보상을 바라보고 그쪽 행동하는 방법이라고 말한 거죠. 마음이라는 거 없어요. 유명한 스키너 상자에 보면은 쥐가 막대기를 누르면 방 뒤에 있는 분백에서 막대포로 먹이통에 주반습니다. 상자에 들어간 쥐는 갖가지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른 결과 먹이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누르니까 먹이 나오네 한 거 알고서 또 누르죠. 그럼 계속 이제 먹이가 나오니까 이 쥐를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파브로프의 개나 스키너의 상자 실험처럼 보상을 통해서 동물의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이것이 사람에게도 가능함을 객관적으로 보여줬어요. 사람도 그렇게 상을 주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학습 및 훈련에 도움을 주는 등 교육 이론에 기여한 바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결정적인 흠도 있습니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설명 못 해요. 왜 다른지. 마음 상태에 따라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자극을 줬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 자신도 어떤 일을 당하면 분명히 희로애락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나한테 희로애락이 없다고 해야죠. 왜? 그 관찰을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설적인 언어학자 그 촘스키가 그다음에 또 상당수의 철학자들이 행동주의를 아주 비난했는데 연구 주제가 되는 마음과 그 대상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근거를 혼동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정말 연구 주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어떤 근거, 그거 행동이죠.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건데 그걸 혼동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마음을 혼동해서 이게 바로 한원주의자가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고 싶은 건 마음이고 마음은 직접 모르니까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뇌신경과학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과학은 자극 반응에서 생명체 전체의 반응 대신에 뇌의 반응만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 뇌신경과학도 뇌행동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할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건가. 자극 반응에서 자극도 반응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 운동은 자극 반응 관계에서 물리방정식으로 쉽게 자극 반응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뉴턴의 힘으로 여기다 가하면 몇 그램의 물질이 어떤 속도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생명체의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극에서 동일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덤덤하니까 누가 옆구리를 쿡 찔렀는데 금방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덤덤해서 모른 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자극 반응과 사이에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뭐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극 반응 대신에 자극과 블랙박스와 반응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생명체의 경우에 자극과 블랙박스와 반응에서 블랙박스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블랙박스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여러 가지 부를 수 있는데 그걸 마음이라고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마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관찰뿐만 아니라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블랙박스의 존재를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연구를 위해 블랙박스의 존재를 가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환원주의를 통한 지식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아까 뇌신경과학도 뇌행동주의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신경과학에도 지식의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모른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식의 한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번 11강에서는 환원주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